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이번 생은 이미 망한 팔자다 생각하고 자식들만 생각하며 꾹 참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50이 넘으니 참 이상합니다. 40대까지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면서도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싶어 아침이면 일어나서 씻고 얼굴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미용실도 한두 달은 한 번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50이 딱 넘고 나니 왜 그런지 세상만사가 다 귀찮고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애들 키우는 맛에 살지 했는데 애들도 다 커서 자기들 사느라 바쁘니 제 인생엔 남은 게 없더군요. 요즘은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상은 차려줘야 하니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일어납니다. 대충 세수만 하고 주방에 나와 남편 아침상을 차립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평생 아침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밥, 국, 반찬 3가지 이상은 꼭 차려줘야 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씻고 난 남편이 앉아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저는 남편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같이 앉아 있어야 해요. 남편 말이 그게 아내로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가장이 밥 먹을 땐 옆에서 필요한 게 없나 시중을 들여야 한다네요. 세상 지루한 얼굴로 앞에 앉은 저에게 남편이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침부터 옆편에 몰골 좀 봐라. 아무리 집에서 먹고 놀아도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라도 좀 하고 머리라도 빗어. 꼴이 그게 뭐야? 평생 들은 말이라 이제는 상처받지 않을 때도 됐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들을 때마다 화살촉 같습니다. 제 가슴을 쿡쿡 쑤셔요. 언제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노는 여자가 아침부터 분쳐 바르고 입술 찔러 발랐다고 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난리네. 그때야 젊었으니 그랬지. 이제는 다 늙어서 쭈그렁 할머니인데 알아서 좀 노력하고 가꿔야 그나마 사람으로라도 보이는 거야. 저도 갱년기가 오기는 왔는지 예전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큰 소리 낼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군요. 뭐 사람? 내가 사람이 아니면 뭔데? 당신이나 늙었으면 말이나 좀 곱게 해. 자꾸 무식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뭐야? 이 애편애가 어디 남편한테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럴 림 있으면 밥이나 신경 써서 해. 반찬이 이게 뭐야? 어이구 있을 데 없는 옆에네 같으니라고. 평생 먹이고 재워줬다니만 고마운 줄을 몰라요. 저희 남편은 밥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꼭 제가 제 손으로 집밥을 차려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힘들다 보니 밖에서 반찬을 사다가 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바로 알아요. 이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물어봐. 너처럼 팔자 좋은 여자가 있나? 할 줄 아는 거하고는 평생 남편한테 빌붙어서 노는 거밖에 없는 상팔자 중에 상팔자지. 예. 아주 제가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라는 적자한테 달려들어 머리끼덩이를 잡고 흔들어 털이란 털은 다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이런 상태로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이제 와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싫으면 제가 떠나야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하는 꼴이 미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남편이 저를 거지같이 대해도 혼자 속으로 삼키며 괜찮은 척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뜨거운 울분이 올라오고 목소리가 커져요. 애들 크는 동안 남편이라는 인간이 한 거라고는 그나마 꼬박꼬박 나가서 일해서 돈이나 좀 벌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남편을 욕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면 주변에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생활력이 있어서 좋겠다고 칭찬을 해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난 세월 제가 어떤 거를 당하며 살았는지 알면 다들 놀랄 거예요. 최근에도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젊어서부터 제가 뭘 좀 배워보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하면 저를 무시하면서 못하게 했거든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따. 괜히 돈만 쳐들여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구석에서 애나 잘 키워. 그리고 네가 학원 간다고 돈 받아가서 딴 데 쓸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돈을 빼돌려. 그럼 운전면허증이라도 따게 학원 좀 등록해줘. 내가 운전하면 당신도 좀 편할 거 아니야.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혼자 애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었지만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저도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일하는 엄마들도 멋있어 보이고 운전이라도 하면 우리 애 데리고 주말에 놀러도 갈까 싶어서요. 헐씨구, 이게 좀 살만하게 해줬더니 뭐 운전? 네 주제에 운전이 가당키나 해? 그렇게 뭘 배우고 하고 싶었으면 결혼하기 전에나 좀 배워오지. 결혼해서 왜 내 돈으로 네 욕심을 채우냐?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내가 나만 좋으려고 이래? 당신은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매번 바쁘다고 그리고 돈 없다고 하는 통에 우리 애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나라도 애들 데리고 여행 좀 다니고 놀러라도 다니려고 하는 거지.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지. 뭘 더 해줘? 괜히 애들한테 헛바람 들게 하지 말고 학교 들어갔으면 공부나 열심히들 하라고 해. 둘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아니면 등록금도 안 내줄 거니까. 제가 젊고 건강하던 때에도 제가 뭐만 하겠다고 하면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더러 대학 등록금 이야기까지 꺼낼 정도로 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더러 자격증을 따라고 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 이 인간이 그냥 제게 돈을 쓸 리가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며느리인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런데 늙어서도 말썽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매면 당연히 당신이 모셔야 되는데 당신이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좋잖아. 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매 노인 모시면 나라에서 지원금도 준다는데. 당장 가서 학원부터 알아봐. 남편 말을 듣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면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저한테 묻지도 않고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짓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난달에 있었던 서러움들이 몰아치면서 저는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치매인데 내가 왜 돌봐? 당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사람이라는 건 자고로 염치도 있고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사람이라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얼씨구? 이 옆에 내가 요즘 쥐약을 처먹었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머님이 치매가 아니라 당신이 치매인가 보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잊어? 저는 늙어서 쭈글쭈글한 얼굴로 뻔뻔스럽게 제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팍 쓰며 죽어도 시어머니는 모실 생각이 없다고 남편 얼굴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특유의 재수없는 표정을 짓더니 저를 쏘아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디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아프면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 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이제는 손까지 들어올리면서 저를 때리는 신용까지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아예 때리기까지 하게? 좋아! 돈 많으면 때려, 이 인간아. 나도 이 김에 당신한테 깽값이라도 좀 넉넉하게 받아보게. 저도 늙기는 늙었나 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 앞에서 소리 한번 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싶어 남편 앞에 얼굴을 축혀 올렸습니다. 제 행동에 놀란 남편은 괘씸하다는 듯 눈을 부라리면서 제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이년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유분수지? 어디서 소리 지르면서 추태야?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나가서 학원 등록해. 알았어? 바닥에 넘어진 저를 그대로 두고 남편은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흘러나오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인간 때문에 또 바닥에 주저앉아 운다는 게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쩜 사람이 저렇게 얄팍할까 싶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저를 바보 취급하다 못해 병신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젊었을 때부터 남편이 저 모양이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한지도 알고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괜한 기대를 했더군요. 남편은 변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결혼한 직후부터 제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결혼하고 신혼살림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 소가리를 좀 했거든요. 결혼식이 딱 끝나고 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사기 결혼을 했더라고요. 시작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저에게 경주에 가는 기차랑 호텔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시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에나 가자고 하더군요. 아버님 고향에서 친구들이랑 식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오랜만이고 반가워서 오늘은 다들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다들 주무시고 가신다네. 어머니 혼자 준비하기엔 힘들다고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하시던데 우리 그냥 오늘은 신혼여행 가지 말고 어머니 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 주에나 내려가면 어때? 세상에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시댁 안방에서 지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본 남편의 고모님들과 한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가장 불편한 밤을 보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결혼식 때문에 다들 먼 길 오신 손님들인데 제가 며느리로서 이 정도 보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참 순진했어요. 저는 손님들이 돌아가시면 경주에 내려가자는 남편의 말을 그때까지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들이 다 내려가시면 당연히 신혼여행에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다 집으로 내려가고 나서도 저는 신혼여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주말이 지나자마자 회사에 출근했어요. 당시에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 때라 저는 눈치가 보여 시부모님께 묻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반가워 저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말고 불이 나게 남편을 쫓아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신혼여행은 언제 출발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벗더니 다짜고짜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나 명색이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중요한 일하는 사람이 한 달에 2번이나 휴가를 낼 수 있겠어?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한 말이 있으니 궁금한 마음에 물은 건데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더군요. 당신이 어른들 다 내려가시면 신혼여행 가자고 했잖아요. 그거야 당신이 서운할까봐 그냥 한 소리지. 무슨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 그래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 수 있겠어? 남편 말이 이미 그날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신혼여행은 못 가게 된 거래요. 제게 한 말은 저에게 미안해서 그냥 한 말이랍니다. 남편은 자기 할 말만 뱉어놓고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그대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새아기 너는 저녁상 차리다 말고 뭐하고 있어? 남편 시중 들러 들어갔으면 시중만 들고 바로 나와야지. 네, 나갈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밥은 무조건 냄비에다가 그때그때 지어라. 반찬은 절대 많이씩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새로 해라. 찌개랑 국은 별개다. 찌개가 있다고 국은 안 끓일 생각 말고 둘 다 내놔라. 속옷이나 양말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나 무조건 손빨래를 해서 말려라 등등. 같이 사는 동안 살림에 대한 일장연설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했어요. 하나라도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끝도 없는 막말을 하루 종일 들어야 했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휴일 아침이었는데 전날 남편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늦게까지 좀 자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에 그럴 수는 없었죠. 저는 일어나서 콩나물국이랑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일어나서 식사하러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더군요. 저는 휴일이라 아직 주무시나 싶어 국을 올려놓고 잠깐 식탁에 앉아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저에게 소리를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얘가 집안 말아먹으래네. 가스레인지에 국 올려놓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집 다 타서 불 날 뻔했잖아.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피곤해서 잠깐 쉰다고 앉은 건데 깜빡 졸았나 봐요. 얼씨구, 네가 도대체 이 집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피곤하니? 네 주제에 시집 와서 매일 놀고 먹는 주제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시 국이나 끓여. 우리 애들 배고프겠다. 같은 말을 해도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는 항상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무서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셨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댁살이 1년 만에 제가 살이 5kg가 넘게 빠지고 얼굴에 핏기도 하나 없었다니까요.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어깨가 알아서 쪼그라들었어요. 그렇게 살았으니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제야 제 발등을 치며 후회했던 게 사실 저는 남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어요. 남편은 제 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남자입니다. 남편은 친구 회사 상사였는데 남편이 제 친구에게 주변에 참한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친구가 저를 소개한 거였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공기업이라 평생 잘릴 일도 없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잖아. 거기다가 이분이 워낙 사회생활을 잘해서 윗분들이 다 이뻐한다니까? 거기다가 소문에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도 몇 채씩 있는 재력가라는 소문이 있어. 어때? 만나볼래? 제가 그날을 얼마나 후회하면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랑 친구가 입었던 옷까지 아주 생생하게 다 기억해요. 저는 친구 말만 믿고 홀라당 넘어가서 남편을 만나고 말았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몇 채에 재력가는 개뿔. 시댁은 당시에 살던 집 하나 달랑 있었어요. 그나마 그 집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 또 3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조경일을 해오면서 생긴 디스크 때문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남편이 가장이었죠. 아무리 후회해봐야 뭐하겠어요. 그맘때 저도 결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상황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제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께 이야기도 안 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미국에 이민을 가버렸어요. 무슨 미국의 은행인가 어디에 취직했다고요. 지금이야 자식이 잘나서 알아서 외국에 나가서 먹고 살면 다들 대단하다고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달랐어요. 워낙 시골 분이시라 미국으로 떠난 오빠가 부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생각했죠. 이놈의 자식이 평생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서울에 대학까지 보내고 집까지 구해줬더니만 그 은혜를 모르고 이민을 가? 세상에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우리가 뭐 자식 덕 보겠다고 키웠어요? 아들이 잘나서 알아서 잘 사면 그거로 된 거지. 무슨 호로 자식 소리를 해요. 그래도 어머니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미국으로 떠난 오빠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오빠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떠난 뒤 아버지께서 이제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자꾸만 시집을 가라고 성화였죠.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오빠가 미국에 가버렸으니 사회라도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이지만 정말 옛날 분이에요. 당시에 연세가 지금의 제 나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굉장히 나이든 할아버지처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집에 누가 있냐 이제. 늙고 아픈 부모 앞으로는 너랑 네 남편 될 놈이 알아서 잘 모셔야지.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당신들도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제가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사셨고요. 아버지는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간의 우애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너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남한테 백날 잘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가족한테 잘하고 살아야 평생 후회 없는 거야.
사실 저도 아버지의 그런 말이 어려서부터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아버지의 기대와 부응에 지치고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성인이 되자마자 오빠나 저나 둘 다 서울로 올라와 살았던 거죠. 오빠는 아예 미국으로 가버린 거고요. 오빠가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에 실망하신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이도 낳고 손주, 손녀도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결혼은 아버지에게 전혀 효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댁의 재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마음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고향에 함께 내려가 부모님을 뵀어요. 갈 때마다 선물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밭일도 도와드리고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싹퉁바가지 없는 사위놈 같으면 절대 허락 안 할 텐데 자네가 워낙 우리한테도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잘하는 것 같아 믿고 보내는 거네. 아무리 서울살이가 좋고 시댁에 산다고 해도 결혼하고도 지금처럼 자주 내려와서 나랑 술도 한잔하고 놀다 가야 하네. 당연하죠. 제가 몸은 서울에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장인어른 장모님 옆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결혼 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살가운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가에 잘했어요. 지금 제가 같이 사는 남편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식 날짜를 잡자마자 싹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을 친정에 내려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나 명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청소하는 저를 부르더군요. 명절날 저녁에 고모들이 올라오신다니까 이번 명절엔 처가에 못 내려간다고 말씀드려. 명절 지나고 나서 휴가 내서 들린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저번 명절 때도 당신 허리 아파서 몇 시간씩 운전 못하겠다고 해서 못 내려갔잖아. 고모들도 명절이라고 오시는 건데 나도 명절이니까 우리 집에 내려가야지. 지난 명절 때야 남편이 허리를 삐끗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려갔다지만 이번엔 고모들이 올라오신다고 저까지 친정에 못 가게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야 매일 출근하느라 고모들을 못 만난 거지 저는 매달 한두 번씩 고모님들을 뵀어요. 일이 있어 서울에만 올라오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시댁에는 집안 행사가 많아 1년에도 몇 번씩 모이지만 저희 친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끽해봐야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아니면 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라도 꼭 내려가고 싶었어요. 오빠도 미국에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 두 분이서만 쓸쓸하게 계셨거든요. 혹시나 명절 닥쳐서 못 간다고 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미리 전화해서 사정을 대충 말씀드렸어요. 명절 당일 고모님들이 올라오신다고 해서 좀 나중에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친정엄마야 제가 가든 안 가든 항상 괜찮다고 시댁에 살면서 매번 내려오기가 어디 쉽냐고 하셨지만 친정아빠는 아니었어요. 무슨 그런 되먹지 않은 경우가 있냐고 화를 내셨죠. 너희 시부모님도 참 너무한다. 결혼하고 몇 년을 데리고 살았으면서 어쩜 명절날까지 친정에 내려가는 걸 눈치 봐야 돼. 안 되겠다. 내가 이서방한테 한번 연락해서 따끔하게 혼내야지.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해도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니 친정아버지께서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알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해 호통을 좀 치셨나 봐요. 이서방, 내가 결혼 전에 했던 말 잊었나? 내가 하나뿐인 우리 딸 시댁에 들어가 살게 한 건 내 딸이 희생하고 시댁에 잘하면 자네가 우리 집에도 똑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한 거네. 그런데 내 딸 얼굴을 명절에도 한번 못 보게 만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대먹지 못한 일인가? 아무리 싸가지라고 없는 남편이라도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서는 당연히 찍소리 못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집에 와서 제게 난리를 쳤어요. 그깟 친정 좀 못 가게 했다고? 도대체 장인한테 뭐라고 떠들었길래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를 늘어놓게 해? 당신 지금 그깟 친정이라고 했어? 내 말이 틀려?
결혼할 때 쥐뿔도 해준 것도 없이 멍청한 딸년 하나 덜렁 보내놓고는 무슨 장인 대접을 받으려고 해. 암튼 시골 영감들은 가진 것도 없이 뻔뻔하기만 하다니까.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선을 넘었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건 그렇다 치지만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막말을 해대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결심했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지만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이혼한다는 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참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남편을 참아줄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는 저에게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얼씨구, 지금 뭐 하는 거야? 갈 데도 없는 게 무슨 생쇼를 하고 있어?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뭐 놀라기라도 할까봐? 당신 놀라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질려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당분간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저는 무작정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시댁에 살면서 겪었던 수모를 친정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군요. 친정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랫배가 당기고 속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친정엄마 손에 이끌려 시내의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네요. 저희 큰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임신 사실이 마냥 기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과 헤어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으니까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입덧도 입덧이었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겠더군요. 뭘 고민해?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서 애 지워.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다. 아버지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세상 고지식한 양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애를 지우라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네. 어디 딸한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해. 아직 코딱지만 해도 애가 뱃속에서 다 듣고 있어. 이혼은 하더라도 애는 낳아서 키워야지. 차라리 여기서 엄마랑 아빠랑 살면서 애 키우면서 살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저는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래저래 다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부모님 덕분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애를 낳아 이 집에서 키우자 싶었습니다. 아이를 아버지 없이 크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내인 저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자기 딸이라고 다를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역시나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친정에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저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공존하며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이혼하더라도 엄마가 같이 키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저 인간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어. 엄마도 밤새 생각한 거야. 뱃속에 아기도 생각해야지. 태어나자마자 아비 없는 애로 살게 할 순 없잖아. 어머니는 제 뱃속의 아이를 걱정해서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멀쩡히 서울로 시집간 딸내미가 이혼해서 애 딸린 채로 집에 돌아오는 게 동네 보기 창피하셨을 거예요. 워낙 작은 일에도 소란스러운 동네인데 딸이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단 채 내려와 산다는 게 마음 약한 어머니로서는 감당하기엔 어려운 일이었죠.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내려온 남편은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친정부모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하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다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편은 오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요. 시큰둥한 얼굴로 제게 방에 들어가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자신있게 친정에 가 있겠다고 소리치고 나가더니만 결국은 애 새끼로 내 발목을 잡아? 이미 생긴 애 어쩌겠어.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당장 짐 싸. 서울 올라가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남편의 머리를 갈겼어요. 퍽퍽 소리가 나게요. 아이고 이 못난 자식아! 불알 달린 놈이 자기 새끼 임신한 마누라한테 그게 할 소리냐?
너 내가 내 손주 생각해서 오늘은 그냥 보내주는데 서울 올라가서도 내 딸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걔 망나니 짓거리 하면 그때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새끼들 데리고 내려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님. 그렇다고 사위 머리를 쥐어버는 장인이 어딨어요. 내가 생각 같아서는 네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데 참는 거다. 그리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당장 사돈댁에서 나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린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시부모가 한번 집 나간 며느리한테 더하면 더했지 잘해줄 리가 있어? 괜히 임신한 애 시집살이 시킬 생각 말고 당장 나와.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나와서 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만 있었으면 진작 저도 나와 살았죠. 너희 부모님은 서울 산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했으면서 고작 하나 있는 아들 신혼집도 하나 못 사준다디? 그까짓 돈 내가 해줄 테니까 당장 나와라. 아버지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제야 제가 부모님께 못할 짓을 했구나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친정부모님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온 저와 남편은 친정아버지 말대로 곧장 시댁을 나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작은 빌라를 사주셨거든요. 남편은 아버지가 진짜 집을 사주실 줄은 몰랐는지 부동산 계약하는 날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남편의 모든 게 싫었지만 저는 꾹 참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딸아이가 생겼던 그 겨울을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딸로 인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과 다시 살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제 딸을 위해 살겠다 굳게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참고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미운 남편이 한순간에 예쁘게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신기하게 또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3살 터울이죠. 자식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존재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과 만나 만들어낸 새끼들인데도 어쩜 이렇게 예쁜 줄 모르겠어요. 남편의 모든 거지 같은 면까지 다 참아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식이라는 건 저에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식이 생겨도 변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저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치졸하고 치사하게 굴었습니다. 참 쪼잔한 게 돈 좀 번다고 자식이나 마누라 앞에서 떵떵 유세를 떨면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치사하게 굴었어요. 제가 어디 딴 데 돈이라도 빼돌릴까봐 아주 전전긍긍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용돈 주는 날 저에게도 같이 생활비를 줬습니다. 생활비는 정말 시장만 볼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고 일절 주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우리 집은 일요일 저녁이면 집안 분위기가 항상 살벌했어요. 일요일 저녁 시간이면 남편이 온 식구를 다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 쓴 가계부를 검사했거든요. 아이들은 용돈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용돈 기입장을 검사받았어요. 제가 A 가게에서 300원인 콩나물을 B 가게에서 500원에 주고 사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주려고 산 간식 영수증이라도 있는 날에는 1시간씩 잔소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간식이든 밥이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먹일 생각을 해야지 사서 먹인다고요. 제가 억울할 때마다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면 남편은 못하게 했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벌어? 괜히 나가서 꼴 같지도 않은 돈 번다고 나대다가 집안 내팽개치면 그 뒷지적거린 누가 하라고? 너 같은 무식한 예편에는 집에 묶어주는 게 여러 사람 편하게 하는 거야. 큰애가 고등학교에 한창 다닐 때 학원이라도 한 군데 더 보내고 싶어져 동네 아줌마들을 따라 아르바이트를 나간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시식을 권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나름 물건을 잘 팔아서 일하는 내내 칭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매장 점검을 나왔던 본사 직원이 제게 일을 잘한다고 정직원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도 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남편에게 상의했어요. 물론 남편에게야 좋은 소리 못 들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제 몫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은 저에게 일하러 나가고 나서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도 좋아졌다고 정직원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도 있는 앞에서 남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동네 마트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권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왜 잘난 척이야? 개나 소나 머리만 있으면 다 아는 거.
괜히 남편 자식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왜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나 당신 때문이라도 정직원 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이 예펜네가 아주 살만하니까 별 지랄을 다 하네.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애들 다니는 학원비도 다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심한 욕을 해도 시원찮아요. 제가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더 말 안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어릴 때나 매일 소리 지르는 아버지 눈치 보고 무서워했지. 크고 나서는 남편이랑 밥을 먹든 뭐라든 아이들은 남편과 일절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본인을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걸 가장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냥 그런 인간이에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가장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처자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개 쪼다였어요. 지금까지 그런 남편을 견디고 산 저는 참 대견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 30년 넘게 하며 농담이 아니라 남편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자식 일이 관련되니 흔한 말로 빡이 쳤습니다. 몇 년 전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말이 좋아 독립이지 딸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싫어서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실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몇 년 전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일이 있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 모시고 다녀봤는데 이유를 분명하게 찾지 못하셨대요. 어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말이죠. 저는 걱정이 돼서 며칠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네가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님도 같이 못 살겠다고 낳아놓고선 무슨 염치로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와.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검사받고 하는 동안만 잠깐 모시고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딸인 네가 하느냐고. 그렇게 걱정되면 미국에 있는 너희 오빠 돌아가라고 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의학적으로 더 뛰어날 거 아니야. 남편은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사위라고 지난 30년 가까이 1년에 명절 2번 시골에 내려가 밥 한 끼 먹고 올라오는 게 사위 노릇의 전부면서 다 늙은 장인 장모 그 며칠을 못 데리고 있겠다네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딸내미가 나섰어요. 아빠,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다고 병원 다닐 때 엄마가 혼자 택시 타고 다니면서 다 모시고 다녔는데 외할머니 아프다고 며칠 와 계시는 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어허, 이 기집애가? 네가 뭘 안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닐 때 택시비 내가 다 대줬어. 집에서 팽팽 노는 옆에 내가 편하게 택시 타고 병원 좀 다닌 게 뭐가 됐으라고 유세야?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치레를 심하게 하셨어요. 신부전증으로 하루 건너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서 당시에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딸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평생 남편 구박에 시달리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힘들어하는 저를 이해하는 건 딸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엄마가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엄마,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외할머니 모시고 올라와요. 이게 대가리 좀 컸다고 아주? 지가 혼자 다 큰 줄 알지? 너 그 좋은 대학 다 내 돈으로 다닌 거야. 지금도 내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니까 돈도 모이는 거라고. 이게 아주 아버지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쳐? 이 집이 왜 다 아빠 집이에요? 처음 분가할 때 외할아버지가 집 사준 거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엄마 집이기도 한 거지. 딸은 남편 앞에서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제가 제일 잘 알다 보니 딸애를 때리기라도 할까봐 무서웠어요. 네가 뭔데 외할머니를 모시고 와라 말아야? 너한테 그럴 권리 없어. 그렇게 네 엄마 편주고 싶으면 네가 네 엄마 데리고 나가서 먹여 살려. 그러면 되겠네. 안 그래도 그럴 거예요. 저는 아빠랑은 못 살겠어요. 저는 남편과 딸아이의 싸움이 거세지길래 제가 딸아이를 말렸습니다.
당연히 남편 잘못이지만 혹여나 딸아이에게 괜한 불통이 튈 것 같아 애써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뒤늦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어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말이 선천적 심장기형 질환으로 젊어서부터 힘드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일찍이 큰 병원에서 검사받고 일찍 수술받았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올라오겠다고 했을 때라도 어머니께서 올라와 수술을 받으셨으면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남편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 이후 친정아버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시고 일절 저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딸아이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요. 엄마 아빠는 애초에 헤어져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외할머니도 안 돌아가셨을 거야.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미워. 서로 부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꾸역꾸역 억지로 사느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잖아. 딸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 핑계, 부모님 핑계를 대며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랑 사느라 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힘들고 속상하게 했어요. 그로부터 3년을 넘게 저와 남편은 남처럼 살았어요. 딸아이는 독립해 나가고 아들은 공부하느라 늦은 군대에 갔어요.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내려가겠다고 전화를 해도 내려오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를 보면 자꾸만 어머니가 떠올라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반면 재수없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그 인간은 정말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은 건지 평소처럼 매일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하다 3년 전에 일을 잊은 건지 이제는 저에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이대로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가는 제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동태탕과 갈비를 구웠어요. 그리고 나지막히 한숨을 쉬며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요양보호사 학원 등록할게. 그 대신 나도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말투와 표정에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뭘 조건을 다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애써 삭히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같이 좀 내려갔다 오자. 이번엔 오빠도 한국에 들어온대. 당신도 지난 3년 동안 말은 안 해도 마음 쓰였을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쥐어짜고 쥐어짜서 차분한 어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웬일로 곧장 알겠다고 하더니만 역시나 곧바로 본인도 조건을 달았어요. 이번에 친정에 내려갔다 오면 바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하더군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마자 남편과 저는 3년 만에 친정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익숙한 동네가 나오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얼마 만에 만나는 아버지인가 해서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초를 쳤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버지 생신이라고 봉투에 얼마를 넣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저도 모르게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그러고는 봉투에 30만 원 넣었다고 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넣고 싶었지만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끽 시끄러운 타이어 소음이 날 정도로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뭐? 30? 와, 이년이 너 지금 죽고 싶냐? 네가 이 집에서 뭘 하는 게 있다고 30만 원을 너희 아빠한테 줘. 너 진짜 안 되겠다. 생일은 무슨 생일. 너는 그냥 집에 가서 좀 맞자. 남편은 그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요. 저는 순간 눈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열받는다, 빡친다.
그런 게 이런 기분을 말하는 것 같더군요. 순간 저는 제대로 욱했습니다. 너야말로 좀 맞아야겠다. 제 말에 남편 새끼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또 차를 길에 세우고 눈을 부라리더군요. 금방이라도 저를 죽일 것처럼요. 저는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대로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너 내가 오늘 왜 아버지한테 가자고 한 줄 알아? 오빠가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대박이 나서 다른 투자자들이랑 땅 보러 왔대. 오빠가 일부러 아버지가 가진 땅 다 포함해서 새로 전원주택 단지 조성해서 편의시설 들어오게 한다는데 그게 아버지 앞으로만 떨어질 건물이 자그마치 500억이란다. 그래서 가는 거야. 오빠가 내 목도 챙겨준다고 해서. 그 순간 세차게 흔들리던 남편의 눈동자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500억? 당신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이제야 말해? 진작 말했으면 내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준비했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ATM기 찾아서 돈 찾자. 빨리! 정말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인지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는 이미 늦었어, 이 또라이 새끼야. 이 자리에서 네가 1,000만 원을 가져와도 나는 너 같은 새끼랑 안 살아. 빨리 운전이나 해. 올라가서 바로 이혼하게.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게 사정을 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가 자식 낳고 산 세월이 30년인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러지 마. 저는 그대로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남편을 세게 밀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곧장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갔어요. 그러고는 이번엔 정말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제가 너무 뒤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생각해보면 자식이든 부모든 사실 다 핑계였죠.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살 자신이요. 이 간단한 용기를 못 내서 뺑뺑 돌아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쉽게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애들까지 앞세워서 엄마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미 아이들도 아빠에게 질려 진작부터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잘 삽니다. 500억 덕분이냐고요? 사실 남편에게 500억이라고 한 건 개뻥이에요. 오빠가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가서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보내준 건 사실이지만 500억까지는 아니에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질려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그 못난 새끼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저는 이혼하고 집에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 없었던 농사일을 아버지에게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어요. 긴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아버지와 시골에서 보낼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 옛날 시골 동네에서도 유난히 형제 많기로 유별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두 딸과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들 둘에 딸이 저까지 5. 그렇게 저는 형제가 모두 9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셨던 분은 둘째 언니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셔서 제 어머니께서 곧바로 재취 자리로 들어와 어린 두 딸을 키우셨습니다. 이미 딸은 2이나 있었으니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등살에 식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임신까지 해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도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그나마 시집살이라도 좀 덜 하셨을 텐데 이게 웬걸 셋째, 넷째까지 줄줄이 딸을 낳으셨던 어머니는 딸 넷을 키우며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병간호를 다 견뎌내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두 아들을 연달아 낳으셨답니다. 제 아무리 돈은 좀 있는 집이었대도 자식이 줄줄이 9이나 있어서였는지 언제부턴가 조금씩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식들 때문이라는 말은 핑계였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몰래 젊을 때부터 노름을 하셨다는 얘긴 저도 아주 나중에 들어 알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시 집이며 땅은 모두 다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산이었는데
집에서 아이 만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으셨던 아버지는 막내인 제가 태어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생 할아버지의 그늘에만 사시다가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어버리자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니 아버지는 급한 대로 있는 땅이란 땅부터 몽땅 다 팔아 제꼈고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결국 당시 살고 있던 집 한 채 남기고 다른 재산은 모두 다 홀라당 날려먹었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버틴다더니 이건 무슨 3년도 버티질 못하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폭삭 망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었던 아버지는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모른 채 밖으로만 쏘다닐 뿐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집에 쌀이 떨어져도 본인은 새로 산 미제 양복을 번질거리게 차려입고 나가 노름하기 바쁘셨으니까요. 그럼 어머니는 뭐하고 계셨냐고요? 언니들에게 들은 바로는 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품에 안고 아버지를 탓하며 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같았대요. 결국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형제들은 하나둘 다 타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들 학업은 뒤로 한 채 돈을 벌어오겠다는 명분이었죠. 언니들은 지방 곳곳 여기저기에 공장들로 뿔뿔이 흩어졌고 오빠들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며 돈이 생길 때마다 집에 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머니께 꽤 두꺼운 봉투에 가득 돈을 담아주고 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돈이 들어오면 노름장까지 돈 냄새가 흘러가는지 아버지는 언니 오빠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들어왔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는 한량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에게 빌부터 살고 한창 자식들 배불리 먹여야 할 때는 있는 재산 다 털어나가고 이제 더는 털어갈 것도 없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자식들한테까지 손을 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왜 좋아서 결혼했어? 딸이 둘이나 딸린 호라비에다가 고집센 시어머니. 어린 마음에도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 저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려서 뭘 알겠니? 라고 운을 떼시고는 한참 말없이 가만히 계시다 뭐가 좋은지 입꼬리를 올려 웃기까지 하시고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인물은 좋잖아. 키도 훤칠하고 라며 아버지 편을 드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때 분명히 깨달았죠. 남자 인물 좋아봐야 필요 없구나. 무조건 성실하고 착한 사람. 노름에는 절대 손 안 대고 자기 아내랑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언니들도 각자 결혼을 해서 든든한 형부들도 생겼고 큰오빠는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며 번 돈으로 큰 배를 사 해외에 몇 달씩 나갔다 들어오면 예전에 아버지의 땅이었던 땅도 다시 척척 사들였고 작은 오빠는 모아놓은 돈으로 서울로 올라가 가게도 차렸으니 아무리 아버지가 엉망인 사람이라도 앞으로 오빠와 언니들이 집안에 많은 보탬이 되어줄 거라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도 성인이 되는 대로 언니와 오빠들처럼 가족을 위해 엄마를 모시고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은 너무도 순진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언니들과 오빠들에게 가족이란 어머니와 제가 아니었어요. 각자 결혼을 해서 새롭게 꾸려낸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가족이었죠.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저는 제때 학비를 내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돈이 급할 때마다 오빠들에게 연락을 하면 다들 아버지를 핑계로 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젊은 날 개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다 주면 어차피 아버지라는 사람이 노름을 내 돈이란 돈은 다 날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다 뺏기고는 며칠 뒤에 또 돈을 보내달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번 학비까지만은 어떻게 보내주겠지만 다음번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제 처자식이 생겼어. 더는 아버지 노름 미처 못 대드려. 니네 형부 요새 힘들어. 나는 돈 얘기 못해. 우리 집은 원래 고등학교 나온 사람 없어. 언제부턴가 집에도 잘 찾아오질 않으니 언니와 오빠들에게 전화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다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엄마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갯잇을 이에 물고 엉엉 울어대기도 해보았지만 사실 언니들과 오빠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고 한푼이 아쉬운 시대인 거야 모두 같았지만 동네에 다른 형제 많은지 부모들은 그래도 머리 좋은 자식 하나는 어떻게든 대학이라도 보내려 안 하는 일 없이 안간힘들 쓰고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자식들 고생 덜 시키려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예전에 부잣집이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댄데도 동네에서 우리 집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작에 아버지라는 사람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노름을 끊지 못하고 8이나 되는 자식들은 키워준 어머니에게조차 발길을 끊고 있었으니 주변에서는 다들 힘들게 자식 많이 낳아봐야 좋을 것 없다는 소리만 해대기 바빴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 하는 소리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등학교라도 졸업해야 어디든 취직이라도 해서 어머니와 둘만이라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가 끝나는 대로 동네에 잘 아는 시래기국집 할머니 가게에 가 저녁 설거지와 정리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받아온 부업을 새벽녘까지 함께하다 잠들곤 했습니다. 일이야 뭐든 간에 고데기야 했지만 그 당시엔 혹여나 아버지라도 집에 돌아올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시기라 사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졸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걱정되는 것 같았지만요. 그렇게 저는 위태위태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평소 시래기국집 할머니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자주 오시던 인쇄소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감사하게도 일을 같이 해보자 제안해 주셔서 졸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 다니던 언니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은 받으며 나름대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제 박복한 인생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어릴 적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동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시며 빨리 아버지에게 가봐야 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큰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알게 되는 날에는 고민을 해볼 틈도 없이 아버지를 찾아오라 난리를 치실 게 뻔하니까요. 어디?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용역 회사라는데 말이 용역이지 빚 때문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하는 곳 같아. 그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노름빚을 지고 다니다 질이 좋지 않은 놈들에게 걸려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말년을 노예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라고 아무리 미워도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아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쇄소에 취직이 되었을 때 이웃에 사시던 어른들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다들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라는 말만 할 뿐 정작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곳까지 끌려간 것이냐 울며 물었지만 아저씨께서도 정확한 빚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분명 그 돈에 지금껏 쌓인 이자까지 모두 다 갚아야 그 지독한 놈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복창 터지는 소리였죠. 다행히 이번 주는 쉴 수 있으니 주말에 나랑 같이 다녀오자. 고마워 오빠. 아직 어머니께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역시나 오빠 생각도 저와 같았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대해 말만 꺼내도 어머니는 아마 그대로 몸져 누우실 것이라며 걱정했죠. 저는 아저씨에게 받은 주소를 들고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곳은 생각보다 험악해 보이는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도 멀쩡하게 버젓이 회사 간판까지 걸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각선미가 아주 매끈한 여자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며 만나러 왔다고 하자 여자는 대뜸 커다란 캐비넷 안에서 계약서처럼 생긴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며 아버지가 진 빚과 이자를 계산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사실 빚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반년치 월급 정도? 그런데 이자가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다 몇 년째 이곳에서 일을 하며 지낸 생활비와 월세, 심지어 알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적을 깨고 입술을 뗀 건 저와 오빠도 아닌 역시나 쭉쭉 뻗은 늘씬한 다리의 아가씨였죠.
우선 원금이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자의 말에 오빠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코트 안 주머니에서 꺼내 여자에게 건넸어요. 원금 조금 넘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죠? 여자가 말한 주소로 오빠와 함께 도착했을 때 저와 오빠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숙소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도 초라했으니까요. 건물은 철거 직전의 건물에 계단과 복도에는 물이 새는지 바닥은 이미 흥건했고 샤워실이라고 적힌 공용 화장실에서는 참기 힘든 악취가 났습니다. 초인종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만약 아버지를 만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뾰족한 눈빛으로 쏘아보겠다 다짐을 하고 왔지만 막상 아버지가 정말 이런 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뜨거운 울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노인은 정말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분명 이제 환갑을 넘기셨을 텐데 만약 길에서 만났다면 적어도 70은 넘은 노인으로 보았을 정도로 노쇠해 보이셨죠. 아버지는 저와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질척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곳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괜찮다고 밖으로 나가자는 오빠의 말에도 아버지는 저희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아버지가 몇 년을 제 집처럼 여기며 살던 곳이니 구경이나 하랍니다. 오빠는 금방이라도 아버지에게 버럭 소리를 질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저는 애써 오빠의 팔을 당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이 9이나 됐어도 집안일이라고는 제 수저 한번 놓아본 적이 없는 위인이셨으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오면 될 것을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런 곳에 잡혀 있었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잔뜩 힘을 실어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이 돌아가며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아버지는 예전에 그 호통만 쳐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을 낙엽처럼 푸석푸석 마른 얼굴로 잔뜩 주름을 만들어 보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도와달라는 일만 좀 도와주면 알아서 노름 미천을 척척 내주기에 아버지는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빚이 말도 안 되게 불어나 예전에 반나절만 해주면 됐던 일이 지금은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몸을 하고 배도 타고 섬에도 들어가 일을 내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매일같이 일을 나가는데도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연락이라도 하려고 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신고를 할 거라며 협박을 하니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 바에야 그냥 이곳에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는 듣다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며 원금은 자신이 알아서 정리했으니 이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오빠를 따라 일어나며 아버지께 우선 조금만 더 참고 계시라고 돈은 어떻게든 구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가 밉고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빠에게는 계약서인지 영수증인지 그걸 가지고 올라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알아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저런 인간들이 말이 통할 것 같으냐, 아버지는 저렇게 당해도 싼 인간이라며 엮여봐야 좋을 게 없으니 자신은 일체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나 어머니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오빠에게는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지만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매일 밤마다 아버지가 계셨던 그 허름한 방이 떠올라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그 사무실을 찾았고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이자에 대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 좀 도와달라고요. 각선미가 돋보였던 그 여자 직원도 처음엔 귀찮아하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좀 동요했는지 명함을 하나 제게 쥐어줬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아 아무리 일을 시킨데도 돈이 되질 않으니 회사에서도 골칫덩어리라며 명함에 적혀있는 실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래도 좀 말이 통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가 명함에 있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약 오빠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제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정신이 나갔다며 소리를 칠 게 뻔했지만
저도 나름 고등학교 시절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산전수전까진 아니어도 질 나쁜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 실장이라는 남자는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댔을 때는 시큰둥하게 굴더니만 딸이라고 말하자 곧바로 흥미를 보이더니 자신이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절대 혼자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어쩌겠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고는 없는 상황이었는걸요. 우선 김 실장이 오라고 한 사무실은 역시나 겉은 멀쩡한 건축사무소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숙한 정장을 입은 여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고 저는 김 실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직원은 안쪽 사무실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김 실장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험악하진 않았어요. 체구도 크지 않은 데다가 몸도 호리호리하니 나이든 빚쟁이들을 협박하고 노역이나 시킬 사람처럼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김 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만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인쇄소에서 격리일과 다른 사무적인 일들을 한다고 말했고 김 실장은 대뜸 월급이 얼마인지 묻더니 그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분명 멀쩡한 곳은 아니겠다 싶어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쓱 팔을 올려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랬더니 김 실장이라는 사람은 대폭소를 하고 웃으며 제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네가 아무리 어리대도 네가 따라주는 술을 먹고 돈 낼 사람은 없어. 라고 아주 재수없게 말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런 일을 할 생각은 당연히 없었지만요. 저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같이 평범한 고졸자에게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느냐 물었더니 차차 일을 하며 배워나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귀가 솔깃했고 그럼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내보내주고 남은 이자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너무도 쉽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가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일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아버지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됐으니 어쨌든 잘된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지옥 같았던 집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고 저도 김 실장이 말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가 놀다 지쳐 다 늙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큰오빠는 잘 다니던 인쇄소까지 그만두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모델하우스라는 곳에 출근을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언니 오빠들이 가장 노릇을 해왔으니 이젠 제가 잘해보겠다고 대충 들러대며 말을 돌렸습니다. 오빠는 제가 또 고생을 사서 하는 거라며 아버지 감시나 잘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저는 무언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리 받아온 유니폼이 마음에 들었어요. 푸른색의 단정한 블라우스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스커트는 마치 은행원이 입는 유니폼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하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새로 지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히 설명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말을 듣고 그 큰 돈을 주고 집을 사겠다며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신기하면서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왠지 큰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에 사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월급만큼의 성과급이 들어왔습니다. 사기꾼 같아 보였던 김 실장의 말이 사실이었죠. 인쇄소에서 받았던 월급의 2배를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이 맞았어요.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월급은 뺀 나머지 성과급은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도 월급만 하더라도 인쇄소 때보다는 더 큰 금액이었으니 아버지까지 세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빠듯하더라도 지낼 만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 4년만 더 고생하면 빚도 거의 다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니 모델하우스 일은 금세 실력도 늘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 가장 실적이 좋았던 달에는 김 실장이 직접 와 자신이 역시나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며 칭찬을 늘어놓고는 직원들을 모두 다 데리고 회식까지 시켜주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한번 받아본 적 없었던 칭찬을 아버지의 빚쟁이 아저씨에게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니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세상을 밝고 순진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였나? 갑자기 월급이 멋대로 50%나 떼어져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곧바로 격리과를 찾아갔지만 직원은 김 실장의 지시라면서 그쪽에 따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그날 퇴근을 하자마자 김 실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김 실장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 안 해? 새까만 대리석 책상에 짧은 두 다리를 꼬고 올려놓은 채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는 모습이 역시나 재수 없었지만 제가 의린 입장이었으니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은 정말 몰랐냐며 되지도 않는 시치미를 떼더니만 아버지가 또다시 돈을 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약이냐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 또 돈을 빌려준 것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김 실장은 안 그래도 딸내미 허락은 받은 거냐고 너희 아버지에게도 물었지만 너희 아버지가 어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냐며 이미 도박장에 빚을 잔뜩 지고 온 상태로 와서는 깡패처럼 생긴 놈까지 옆에 달고 왔으니 오히려 자신이 너희 아버지를 도와준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휴일도 거의 없이 출근을 하느라 아버지와 마주칠 새도 없었으니 다시 노름에 손을 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좋은 아버지는 애초에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다신 화투장 근처에는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순간 아버지 관리나 잘하라던 큰오빠의 말이 귓가에 울리며 다리가 휘청 풀려버렸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던 제 미래가 한순간에 새까만 먹구름으로 가득 들어차 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김 실장에게 다시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에게 모진 말들을 퍼부어댔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서요. 아버지처럼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은 애초에 구해주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 시궁창 같은 데서 평생 노름만 하다 죽게 놔뒀어야 돼. 뭐야?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아버지한테 생색내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더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노름? 네 아버지가 또 노름에 손을 댄 거야? 제 날카로운 불씨들은 정작 아버지라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타격감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머니 가슴에는 큰 불똥이 되어 안 그래도 병약했던 어머니를 더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직 환갑도 안 되신 분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밥도 잘 드시지를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음식을 토해내시길래 저는 쉬는 날 어머니를 모시고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에 있던 식도염이 도진 것 같다고 했지만 의사는 자꾸만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어머니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죠. 암세포가 이미 폐와 방광까지 전이가 되어 손쓰기에는 늦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저는 도무지 삶의 의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언니들과 오빠들을 불러 어머니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와 제게 있었던 일까지 모두 다 얘기를 했죠. 그러자 언니들은 하나둘 울음이 터져나왔고 작은 오빠는 대번에 버럭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큰 일을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해결했냐는 원성과 젊은 년이 돈은 무슨 돈을 벌겠다고 나다니느라 어머니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냐는 원망과 함께요. 그리고 눈물을 훔쳐내던 언니들도 금세 오빠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처럼 막무가내인 사람의 일을 저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해결하겠다고 덤빈 것이 잘못이었다고요. 그리고 일은 제가 다 벌려놓고는 아버지밖에 모르는 어머니 앞에서 왜 아버지께 그런 소리들을 해댔냐며 야단이었죠. 분명 그 말에 마음 약한 어머니가 놀라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속병이 난 것이라면서요. 저는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우선 어머니의 병부터 낫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어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때 큰 오빠가 나서서 언니들과 작은 오빠를 말리며 지금껏 우리가 딸 아들이라고 해봐야 엄마 아프다고 연락 와도 언제 한번 얼굴 비추기를 했냐, 병원에 모시고 가기를 했냐, 다 막내가 했지. 라며 웬일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저는 그 말 끝에 눈 안에 고여있던 눈물이 닭똥처럼 뚝뚝 떨어졌어요. 형제들은 이제와 그런 말이 다 무슨 소리냐며 이제 엄마도 아프고 아버지도 저 모양이니 고생문이 훤하다는 소리를 해대며 다들 누가 더 힘들고 아픈지 고생 배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앉아있기도 힘들다는 둥, 가게는 장사가 안 돼서 안 그래도 심란하다는 둥, 묻지도 않은 앓은 소리들만 해댔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선 지금 그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을 때냐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더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앞으로 엄마 간병도 제가 다 하고 병원비도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다들 돌아가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죠. 어차피 지금까지도 다들 각자 일 핑계, 자식들 핑계를 대며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였으니까요. 그렇게 형제들은 제각각 몇만 원씩 넣은 봉투들을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엄마의 간병과 일을 하는 데에만 신경 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 좀 힘들어도 조금만 더 먹어봐. 이거 전복 엄청 좋은 거야. 엄마 씹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다 잘게 썰었어. 아니야, 엄마는 다 먹었어. 네 아버지도 전복 좋아하는데 좀 챙겨드리지. 엄마,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아버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하루빨리 나을 생각하고 얼른 드셔. 아버지와는 한 집에 살면서 오고 가면서도 눈도 한번 마주치질 않았어요. 도박을 하든 빚을 지든 이제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처음 의사 선생님께서 예상하셨던 기간을 훌쩍 넘겨 어머니는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도 견디며 1년을 넘게 버티셨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일을 해서 번 돈을 모두 다 병원에 쏟아부었고 간간히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틈틈이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비행기는 못 태워드렸지만 그래도 함께 기차도 타보고 호텔에서 잠도 자고 조식이라는 것도 태어나 처음 먹어봤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칼로 썰어 먹으니 뭔가 고급지고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잘 드시지 못하면서도 죽기 전에 이렇게 호강을 한다며 좋아하셨죠. 통장에는 항상 돈이 말랐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젊은 날에는 자식만 줄줄이 낳고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시다 연세가 드셔서는 몸까지 성치 않으셨던 안쓰러운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어머니를 병간호하던 내내 생각해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 이곳을 떠나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형제들은 그럼 다 늙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성어였지만 저는 제가 할 몫은 다 한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똑똑한 언니, 오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러자 지금껏 어머니 병원비 한번 보탠 적도 없고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간 적 없었던 큰언니가 제게 무슨 큰 인심이라도 쓰듯 부모님과 제가 살던 이 집을 제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줄 테니 이 집에 살면서 아버지까지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집 달랬어? 나 이 집 필요 없어. 필요 없기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 다 너 준다니까?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 낡고 오래된 집이 욕심이나 어머니를 모신 적도 없었지만 애초에 일찌감치 이 집을 떠난 언니가 이 집 명의에 대해 운운한다는 것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 판에 2판 4판이었습니다. 어차피 형제들에게는 남은 정도 없었으니까요. 난 자식으로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너 말 다 했어? 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학비 내야 한다고 연락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쳐 있었는지 형제들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해놓고도 저는 아무런 아쉬움조차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
오빠, 얘 지금 하는 소리 들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오빠 앞에서 언니들은 돌아가며 갖은 욕을 섞어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해댔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모든 것이 다 별세계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선 지 몇 년 되지 않아 동네에 고층 건물이라고는 없었는데 서울은 이미 아파트의 고층 빌딩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어디에도 빈 땅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집도 많고 건물도 많으니 저는 당연히 저 하나 살 집과 직장 정도는 금방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 있던 돈 가지고는 단칸방 월세 하나 구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도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어디라도 지낼 곳이 있어야 했으니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제 사정이 안쓰러웠는지 대학가 근처에 하숙을 하고 계시다는 친구분 집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로 짐을 들고 들어갔고 그날부터 일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며칠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돌아다니다 보니 처음엔 꼬불꼬불 정신없던 서울 지하철도 어느새 금세 적응했고 버스 노선도 금세 외우게 되더군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살던 동네 모델하우스에서는 꽤 잘 나가던 직원이었으니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볼까 싶어 모델하우스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지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이유는 다 똑같았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격리나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들까지 몽땅 다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고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할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가장 싼 백반을 시켜 먹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반찬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먹은 음식들은 죄다 달고 양도 적어서 먹을 때마다 돈이 아깝다 생각했었는데 이 집은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사장님께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오지랖까지 부렸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대뜸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제 사투리 억양이 서울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들리는가 싶어 조심스레 고향을 말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너무도 반가워하시면서 자신의 고향도 바로 그 근처라며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몇 주 서울에서 지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향수병에 걸렸는지 사장님의 말에 눈물이 순간 왈칵하더라고요. 그 길로 사장님의 손에 붙들려 앉아 믹스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저희 어머니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형제들과 연을 끄는 얘기까지도요. 사장님은 자신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착한 아내도 만나 자식도 낳고 이제는 식당도 자리를 잡아 하루에 3끼 안 굶고 살고 있으니 저에게도 힘내라며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가족이야 서울에서 새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반찬이 너무 맛있다는 제 이야기에 바리바리 반찬까지 사주시며 앞으로 자주 들러 반찬만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인자함에 절대 그냥 하는 얘기 같진 않았어요. 저와 사장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고 저는 다행히도 얼마 되지 않아 그 근처 작은 간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어 식당에 더 자주 가게 됐습니다. 가게 직원들과도 점심을 먹으러 들리고 퇴근하는 길에 들리면 사장님은 어김없이 제가 점심에 와서 잘 먹은 반찬들을 싸주시곤 했어요. 외롭고 쓸쓸했던 낯선 서울 생활이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쉬는 휴일에는 빈 반찬통을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로 바쁜 식당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와락 껴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수세미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뒤를 돌아봤고 제 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신 줄 알고. 군복을 입은 남자는 다름 아닌 사장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얼굴은 처음 봤으니 저도 화들짝 놀란 것이었죠. 제가 낸 큰 소리에 놀라 들어오신 사장님의 아내분은 아드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 눈물을 펑펑 쏟으셨고 옆에 계시던 사장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내가 며느리 감으로 점 찍어 놓은 걸 어찌 알고 딱 한눈에 알아봤대?
라는 사장님의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저는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사장님과 가깝게 지내기야 했지만 저를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해 주셨다는 게 전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사장님의 성화에 저희 두 사람은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장님의 아내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되신 식당 사장님께서는 저를 예뻐하셔서 결혼식도 하기 전에 작은 전셋집까지 구해주셨어요. 저희는 아이가 생길 때까지 각자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돈을 모았고 첫 아들을 가졌을 때쯤 오래된 집이긴 했어도 그래도 저희 가족만을 위한 첫 집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박복한 팔자는 어디 안 가는 것일까요? 그날 아침까지도 문안 전화를 드렸을 때 멀쩡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반찬을 주러 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괜히 아버님께 해주신 반찬이 먹고 싶다 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는데 말이죠.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뻔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죠.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혼자 되신 어머니에게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다 하며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 아무튼 고생을 사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며느리 자리를 굳이 자초해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저는 식당 일을 돕게 됐고 어느새 저는 가업을 잇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예뻐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역시나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애미야,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편 출근하는데도 잠을 퍼자고 있니? 어머니, 어제 가게 문을 늦게 닫아서 제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누군 장사 안 해봤다니? 나는 그 고생을 혼자 다 했어도 네 시아버지 아침은 굶겨본 적이 없다.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날게요. 저번에는 어디 남편이 하는 일에 일일이 토를 달고 간섭을 해대더니만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하니? 일일이 다 대꾸할 수도 그렇다고 대꾸해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 그렇게 참자 하며 몇 년을 살다 보니 가정의 평화는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뜻에 맞춰 남편의 그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오로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전의 일들은 모두 다 까맣게 잊고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 제 아들도 군대에 입대를 했고 여전히 시어머니의 간섭은 받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엿한 식당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먹기만 하면 자꾸만 소화가 안 되고 윗배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토하지 않으면 편히 잠들 수가 없었죠. 저는 순간 잊고 지냈던 지난 젊은 날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구나. 누가 봐도 답답하다 느껴질 정도로 착하게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제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밀어내려 발버둥을 치고 쥐죽은 듯 살아도 박복한 인생은 제 마음대로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어머니와 같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암에 걸린 것보다 저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자마자 모든 행동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너희 부모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자식한테 그런 더러운 병을 물려줬다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엄마도 위암으로 죽었다며.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아유, 자식한테 주고 가서는 남의 자식 발목을 잡는다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아들이 지금 호라비가 3개 생겼는데 내가 못할 말이 어딨어? 시어머니의 말도 말이었지만 더 서러웠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뒤에 숨어 모르는 척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아버지의 사고에 대해서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모진 말까지 들으면서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제게는 이 사람들이 유일한 가족이었고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하나를 건네더군요. 시작은 저를 위로하는 말로 운을 떼시더니 시어머니는 결국엔 또 당신의 아들이 더 안쓰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웬 통장을? 1,000만 원이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한 게 뭐 있다고. 사실 주고 싶지도 않지만 돈이라도 줘야 내 아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어머님, 지금 저더러 제 아들도 두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주는 내가 알아서 장가 보낼 때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내 아들 옆에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 저는 몸이 너무도 쇠약해진 상태라 조금의 스트레스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아들 걱정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짐을 쌌고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80이 다 되신 아버님이 혼자 엉망이 된 집에 계셨어요. 그 옛날 지옥이라 부르던 그 단칸방과 달라 보이지 않았죠. 아버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눈물을 흘리셨고 힘없는 두 팔로 껴안으셨어요. 그리고는 내내 귓가에 대고 미안하다 하셨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날 그토록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들까지 모두 다 씻어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는 있었지만 끝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하루하루를 뜻깊게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가끔 내려오는 형제들과 옛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연락도 없었던 남편에게 갑작스레 연락이 왔고 조만간 친정집에 한번 들리겠다 하더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와 함께 내려왔더군요. 저는 그래도 제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보러 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기대감을 끝내 산산조각 내며 상처를 주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 제대로 약이 올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식당이 있는 건물을 매매하셨는데 그 건물 명의를 제 명의로 해놓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 시아버지께서 부동산으로 저를 불러 우리 집에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저뿐이라며 어딘가에 서명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이제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건물을 팔아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그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언성을 높이며 제가 여우짓을 해 시아버지를 꿰어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 줄 알더군요. 저는 기운이 없는 몸으로 애써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저는 없는 힘까지 모두 쥐어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어차피 난 죽어. 그런데 도저히 당신들 하는 꼴이 배 아파서 당신들은 못 주겠다. 암에 걸린 것도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두 다 제 잘못이었지만 어쩐지 죽을 때가 되니 서럽고 울분이 터지더군요. 저는 그날로 서울로 올라가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박복하기 짝이 없고 바보처럼 답답한 인간인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복수라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인생 불쌍하고 박복하기야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초라하지만은 않았다 말하고 싶네요.